오늘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님을 모셨는데요. 오준 대사님은 우리 관훈 초대석의 첫 손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관훈클럽 63대 임원진이 출발한 이후에 갖는 공개 행사의 첫 의빈이십니다. 저희가 첫 손님으로 오준 대사님을 모셨는데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대사님의 그동안 활동 그리고 업적 요즘에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SNS를 통해서도 대사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 못지않은 이러한 뭐 인기라고 할까요? 이런 뭐 조금 대중적인 뭐 이런 바램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고 계시는 이런 분입니다. 오늘 행사를 갖기까지 공고도 짧았고 일정도 조금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후배 그리고 지금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일선의 담당 기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오대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연사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사님은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시고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입문하신 이후에는 주로 유엔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하시고 유엔에서 국장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조정관, 실장, 차관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셨고 실제로 유엔 현장에 가셔서도 차석 대사도 하셨고 지금 대사로 계십니다. 차석 대사와 대사 이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 참사관이나 다른 일로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유엔에서는 한국 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엔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 중에 몇 가지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유엔 에코소이라고 해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시고 이것도 선출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의 또 중요한 그 임무인 장애인 권리보호위원회 이런 쪽에 지금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유엔 관련 이외의 일과 관련해서는 유엔 대사 직전에 싱가폴 대사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오준 대사님에 대한 설명은 줄이고요. 먼저 그 오준 대사님의 그 모두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강덕 국장께서 관훈클럽 총무를 맡으면서 새롭게 임원진이 출범하시고 또 금년도에 첫 행사에 제가 여기 와서 관훈클럽의 이런 언론계 원로님들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마 이강덕 총무께서 관훈클럽 총무가 되신 이후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중요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지금 금년도에 시기적으로도 선거가 총선이 있고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훈클럽의 금년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를 오늘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그 전부터 뵙던 분들,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유엔에서 그 채택된 그 대북 제재 결의안, 그래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 채택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북한에게 지금 부과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에게뿐 아니고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과제가 뭐냐, 전망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는 저희가 뭐 유엔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와 유엔은 특수한 관계다 하는 것을 뭐 어디서나 강조가 되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에 끊임없이 유엔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정부 수립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났기 때문에 또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남북한의 분쟁, 남북한의 전쟁 또는 전후 과정 그 이후에도 계속 남북한 간에는 외교적으로 경쟁을 하고 또 실제로 분쟁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 문제라는 의제가 있었는데 그 의제는 1975년까지 갔습니다. 1975년이 됐을 때는 유엔 내에 그 개도국들이 많이 유엔 회원국이 됐기 때문에 유엔 총회처럼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개도국 또는 비동맹이라는 것이 1960년에 생겨서 비동맹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이 됐을 때는 우리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내놓은 결의안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내놓은 결의안이 1975년에 동시에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양쪽을 다 이행할 수가 없는, 한쪽을 이행하면 한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호 모순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5년에 양쪽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의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판단에서 1976년부터는 유엔 총회 의제에 한반도 문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것은 91년이기 때문에 1976년 이후에도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남북한이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상태가 유지되었고 유엔 의제는 없었지만 간헐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아웅산 테러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그런 1980년대 그런 때마다 이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시 다루어졌고 어떤 때는 안보리에서 다루어지고 어떤 때는 총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냉전이 끝나면서 남북한이 함께 19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되자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가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는 더 이상 유엔의 의제, 유엔의 도마에 오르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91년 이후서부터 한반도 문제는 북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한 문제가 제일 처음 대두된 것은 역시 93년에 1차 북핵 위기입니다. 1차 북핵 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핵물질을 그 작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물질을
도출하는,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 1차 핵 위기인데, 1차 핵 위기는 93년에 국제사회에 노출돼서 1년 후인 94년에 제네바 합의라는 형태로 일단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엔에서 다시 북한 문제가 논의되게 됐고, 그 이후에 북한 문제는 유엔에서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북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주로 안보리에서 다루는데요. 와 북한에 대한 제재,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90년대 말 이후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자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나쁜 국가 중에 하나다 하는 인식에서 2000년대에 와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게 됐고, 재작년에 2014년에는 안보리에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돼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지는 맥락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과거에 1960년, 70년대까지는 우리보다도 1인당 GDP가 높았었는데, 그 후에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90년대쯤 가서는 그 흉작으로 인한 북한의 그런 기아 상태 또는 그런 인도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인 지원 대상으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한 1억 불에서 2억 불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제재를 받은 이후에는 그런 목표액을 채울 만큼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공여 국가가 적기 때문에 유엔이 제시한 인도적인 지원의 목표, 즉 1억에서 2억 불에 달하는 목표를 요즘은 채우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 절반 정도밖에는 기금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개발이 안 돼 있는, 유엔에서 LDC라고 합니다. Least Developed Country에 속하고, 그와 함께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국가로. 그래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이제는 북한 문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북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맥락에서 유엔에서 제기됩니다. 핵 문제, 핵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인도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핵 미사일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94년 채택한 제네바 합의가 2002년에 깨지게 됐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두 개의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걸로, 핵 계획을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경에는 미국이 북한이 원래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그런 핵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핵 계획 이외에도 우라늄에 기반을 둔, 우라늄 농축에 기반을 둔 핵 계획을 별도로 또 핵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게 제시를 했을 때, 북한이 그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네바 합의는 깨지게 됐고, 2002년에 2003년서부터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로 북한 핵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하는 육자회담이 2003년부터 시작돼서, 잘 아시다시피 2년의 협상 끝에 2005년에는 9.19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9.19 합의는 여태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진 합의 중에
가장 포괄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보상을 주겠다 하는 계획이 상세히 합의되었고 북한 자신도 단계적으로 그런 무기 계획을 다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물론 북한으로서는 그때 BDA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는 댔습니다만 결국은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바로 이듬해인 2006년에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서부터 북한은 대강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할 때는 항상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장거리든 단거리든 미사일에 적재하지 못하면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핵무기와 미사일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같이 했고 그때마다 안보리에서는 제재 결의가 채택돼서 제재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재 결의는 이번 거 말고 마지막은 2013년이었는데 정확하게 3년 후에 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금년 1월과 2월에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는 제재 번호가 2270번입니다. 안보리의 결의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엔이 생긴 이후 여태까지 다 1년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데는 문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1년 번호를 붙일 수는 없고 앞에다가 그 연도를 붙이고 그 해에 몇 번째 나온 결의다 이렇게 하는데 안보리의 결의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번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붙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2270호 그리고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2006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가 1718입니다. 1718에서 2270 지금 70이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안보리가 결의를 한 1000개 정도 1000개는 안 되죠. 한 500개 정도 채택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가 가장 이제 강력한데 북한에 대해 채택된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할 뿐 아니라 사실은 유엔이 채택한 모든 제재 중에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넘버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데 가장 강력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이든 간에 그 나라 주민들의 민생을 해칠 정도의 제재까지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라는 건 영어로 punishment인데 유엔의 제재가 처벌이라면은 한 번 제재를 당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내적으로 잘못하고 형을 사는 것처럼 형을 살았으면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유엔의 제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는 것은 제재를 받는 쪽에서는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재는 계류를 채택할 때마다 거기에 왜 이 제재를 채택한다는 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 실제로 안보리가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제하거나 한 사례가 과거에 많은데 제재를 해제한 것은 모두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만 해제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최근에 해제되었는데 그 제재를 부과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제재가 해제된 거죠. 그러한 면을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번에 합의되었다, 부과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몇 번에 걸쳐서 북한은 도합 4번의 핵실험을 했고
6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만 치는 겁니다. 장거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했다는 500km 이런 거는 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만 쳤을 때 6번을 했는데요. 이러한 말하자면 국제적인 이 도전이 우리 북한 핵 문제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도전이라는 뜻에서 먼저 우리한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동북아 안보 질서를 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전략적인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균형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해서 균형을 깨뜨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차원의 분명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유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 비확산 체제는 1967년에 67년 당시에 핵을 가진 나라들만 핵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NPT라는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1970년에 체결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은 더 이상 핵을 안 갖겠다고 약속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안 갖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평화적인 핵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받았고 북한도 받았습니다. NPT에 가입한 모든 나라, NPT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가 세 나라 있는데 이스라엘과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세 나라는 NPT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알려져 있는 대로 핵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위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간 나라들은 핵을 개발 안 하는 대신에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제공해 주겠다 하는 합의를 한 건데 일종의 그것을 그렇게 받은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평화적인 핵 기술이나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기를 만들고 NPT를 탈퇴하겠다 하는 것은 그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으로 그렇게 체제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면 또 그것이 용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묵인이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전 세계에서 세 나라를 빼고 모든 나라가 NPT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북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 전체 특히 유엔이 볼 때는 이러한 비확산의 차원의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는 특히 강하게 채택이 됐고요. 강하게 채택이 된 배경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해서 4번째 했는데 그러면은 실전 핵 능력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각각 5번 정도의 핵실험을 해서 실전 핵 능력에 가까워졌고 실전 핵 능력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이것을 큰 도전,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도전이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재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가끔 저에게 이 유엔에서도 질문을 제가 받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특기할 만한 것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그럼 그렇게 강한 제재가 채택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그럼 포기할 것으로 보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북한보다 앞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NPT 체제에 들어갔다가 핵 기술을 받고 그걸로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핵 국가가 되려고 시도한 나라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처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핵을 포기 안 하면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국제사회로서도 시급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94년에 1차 핵위기가 있을 때는 북한이 진짜로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카드, 바게닝 칩으로 쓰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토론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토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간에 실전 핵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핵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냐 카드로 쓰는 거냐 하는 그 질문은 더 이상 렐리번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핵을 갖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과거처럼 유인책 어떤 보상을 주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특히 그것만 써가지고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뿐이 아니고 국제사회 자체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핵 제재가 충분히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 생각은 저는 같은 생각에서 임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러면 또 만약 핵실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강하게 제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미국이 우리와 협의해서 또 우리나 일본 뭐 이런 우방국들과 협의해서 내놓은 초안, 그 제재 초안이 상당 부분이 반영됐지만 100%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재 결의가 필요하게 되면.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강한 제재가 나왔는데 또 제재 결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또 저한테 이제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이런 문제와 어떤 이제 연관성을 갖게 되느냐, 이게 북한의 체제 붕괴나 흡수 통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 우선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체제 붕괴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 결의를 할 리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제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런 흡수 통일이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정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이 더 이상의 핵 개발을 중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이 더 있다면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방식은 저희 앞에 나와 있는 패널이 이제 한두 개
질문을 하고요. 지금 플로어의 많은 선배님들, 특히 외교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기회가 안 가시는 선배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종이에 적어서 주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자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또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제재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의안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의안 내용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는지 워낙 뭐 전례 없이 강한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남아 있다고 하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제재나 이런 것도 다음 도발 후에 있을 결의안이나 유엔 차원의 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뭐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채택된 결의안을 잘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BS이라고 그러죠. 단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행동을 제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그 단서들을 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실은 이번 제재 결의에 이미 지난 3년 전 제재 결의에서 단서를 떼어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WMD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연관이 된 금융활동, 연관이 된 운송, 연관이 된 해운 이런 것들을 제재했는데 이번 제재를 보시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은 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든 아니면 의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3년 전에 결의안까지만 해도 WMD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검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있을 때는 검색을 해라 하는 거하고 북한 배는 무조건 검색해라 하는 거하고는 말은 한 줄이 빠진 것뿐이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안 했을 때도 우리는 WMD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검색을 안 한다고 보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검색을 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 새 결의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검색을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안보리 결의에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으로 가는 모든 배가 자기 나라 영해에 들어오면 검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100% 이행이 보장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00% 이행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이긴 하지만 그것을 모든 나라가 100% 현실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들은 예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현재도 아직도 그런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추가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선 그런 단서들서부터 빼기만 해도 강한 제재가 더 강한 제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정은에 대한 제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39호실이 이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그런 통치 체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 말하자면 옥죄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 유탁 기자. 예, 저는 하나 짧은 질문 하나 하고요. 하나는 조금 생각해볼 질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짧은 질문으로는 유엔 회원국이라면 응당히 가장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결의 같은 게 나오고 특히 자신을 향해서 그런 결의가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결의 다 준수하는 게 의무고 또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많은 결의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회원국 자격의 뭐 정지랄까 또는 일부에서는 제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논의가 혹시 아무리나 유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생각해볼 질문으로 최근에 뭐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라는 자전적 에세이도 내시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 문제 또는 이 한반도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남북한 당사자 특히 이 한국의 주도로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해결돼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해결되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다자무대, 가장 큰 다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특히 안보리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최첨단에서 다뤄야 하는 유엔 대사로서 어떠한 인문학적 소회가 드시고 한국 외교관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계속 이렇게 국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이게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헌장 25조에 의해서 안보리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유엔에 가입합니다.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unusual한 예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국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으시겠습니다만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는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하지 않은 거에 의해서는 기속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약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분명히 동의를 한 거 이외에는 기속받지 않는데 안보리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데 아직 안보리가 결정을 하는 건 우리는 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다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국가의 의무를 스스로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유엔 헌장에서도. 그러한 헌장의 조항이 있는 이유는 유엔이라는 것이 2차 대전의 산물로서 승전국들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 중에서 안보리가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만든 취지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장을 하고 있는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인권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유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러면 안 지키면은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 이러고도 회원국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배후원국에 대한 자격정지나 제명을 하려면 안보리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보리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 5나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엔에서 그러한 결정이 여태까지 있었던 적은 없고 남아공에 대해서 일부 회원 자격 중 일부가 정지된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도 실제로 그럼 그런 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냐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북한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특별하다 하시는 말씀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제가 북한 핵 문제는 안보 문제이자 비확산 문제 그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안보 문제이자 비확산 문제라는 것은 국제사회, UN, 특히 강대국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질서를 지키는 데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국제적인 전략적인 균형을 깨는 일이지만 비확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체제로 관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데 거기 그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북한 주민이 원래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일 뿐 아니라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런 제재를 받게끔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그 북한 정권이나 또 거기에서 그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이 모든 당사자들이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보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국제적으로 갖는 안보 비확산 문제에 더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유엔 안보리 조치든 국제화되는 측면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그 혹시 이제 좀 해결 방안을 찾는 측면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뭐 방법도 좀 도모를 해봐야 되고 그럴 텐데 현장에서 이제 북한에서 나온 뭐 대표부 대사도 있겠고 얼마나 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장에서의 뭐 남북한 간에 뭔가 조금 모색이나 대화 같은 건 있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예. 유엔에서 뭐 북한 대사를 만나면 제가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는 나누는데 지금 이번 핵실험이 일어난 이후로는 지난 한 3개월간 북한 대사가 유엔에 자주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만나도 뭐 지금 이제 가벼운 대화도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대화는 없고요. 뭐 결국 남북한 간의 모색은 그런 현장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보다는 이 본국 정부들 간에 전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동아일보 최영애 국제부장. 네, 그 전례 없이 그 강력한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간단하게 2개 정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안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제 러시아 쪽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인권 판무관실을 폐쇄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어서 김영철 북한 대남비서가 러시아를 극비 방문한 다음에 내려진 조치라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탈북자의 주요 통로였고 여기서 1년에 수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통로였는데 이걸 폐쇄한다는 것은 북한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렇게 좀 편법으로 유엔 결의를 피하려는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또
북한의 뉴욕 채널 그리고 미 국무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상당히 좀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도를 보다 보면 또 취재한 상황을 보다 보면 이 캐리 국무장관의 얘기도 좀 다른 것 같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하고 또 좀 상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다시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이 문제를 또 병행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가 뭐고 한국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장 채택 과정에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었던 부분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유엔 안보리라는 데는 상임이사국 즉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이죠. 상임이사국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비토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나라도 자기가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4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를 보시면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을 못합니다. 결의안이 표결에까지 회부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보듯이 이 북한 핵 문제도 대북 제재 문제도 5나라가 상임이사국 5나라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한반도 문제 이해관계가 큰 나라들이 어느 선까지 동의가 가능하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북한 핵 문제는 안보 문제이자 비확산 문제라고 했는데 비확산 문제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중요한 threshold에 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실험을 하면은 인도 파키스탄도 5번 핵실험해서 끝냈다는 건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핵실험을. 왜냐하면 인도 파키스탄이 미국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 가능한 핵무기, 비사일에 실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든 이후에는 핵실험이 불필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4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비확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threshold에 와 있다 하는 그 공감대.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이 그럼 실전 핵을 갖게 됐을 때 한국과 일본만이 동북아에서 핵을 갖지 않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스스로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에 더욱 큰 의존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비확산 차원이나 안보 차원이나 이제는 북한의 핵실험이 과거보다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하는 그 점이 고려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상보다 강한 결의안에 동의가 됐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 택한 전략, 또 우리나라가 특히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든지 사드 협의를 시작했다든지 이런 우리의 일련의 조치들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의지를 보였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러시아가 폐쇄했다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는데 러시아가 뭐를 폐쇄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인권 판무관실이 인권 판무관실이 폐쇄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러시아가 이번 마지막에 이제 조금 개입을 해서 제재 내용을 조금 바꿨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낮은 합산 관련된 석탄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북한 비행기가 러시아에 왔는데 돌아가려면은 항공료를 급유해야 되는데 항공료가 제재되니까 그건 예외를 인정받아야 된다든지 러시아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이외에 저는 러시아가 뭐 특별히 이런 제재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협조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네 이해를 반영해서 수정한 다음에 동의를 한 건데 그거를 또 거기서 이행에 대해서 소극적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왕이 부장 말씀하신 게 병행 추진, 소위 병행 추진 문제인데 중국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의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여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5년 9.19 합의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05년 9.19 합의가 가장 여태까지 채택된 포괄적인 북핵 해결 방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거에 평화 체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평화 체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제기가 돼야지 이런 병행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고요. 지금 플로어에 나와 계시는 선배님들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손을 드셔가지고요.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손 드신 선배님 마이크를 저 뒤쪽에 계시고요. 그럼 손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한 두세 분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대사님 바쁘신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영무라고 합니다. 아까 명함 드렸습니다만 첫째 질문은 북한이 유엔 제재가 있은 다음에 그냥 콧방귀를 끼듯이 무슨 장고되냐 그런 뜻이 그냥 배격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배격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뭐냐, 동해상으로 2번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폭탄 소형화, 규격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북한의 이사가 명백해졌습니다. 배격하고 이걸 지킬 이사가 추호도 없다.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사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제재, 8차 제재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제7장에 있는 군사 제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꾸 회담을 하면요. 북한이 핵 만드는데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됐어요. 1993년 NPT 탈퇴한 후에 24년 흘러갔는데 수많은 뭐 합의를 하고 9.19도 하고 뭐 2.13도 하고 많이 했어요. 했지만은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게 너무 급하니까 군사 제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자꾸 그냥 8차, 9차 하면은 시간만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를 작년에 그냥 COI에서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 그 공식 기구입니다. 거기서 김정은이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북한 인권 탄압 세력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재판에 형사 재판에 해부하라고. 근데 그 후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됐으며 금년에도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그 유엔 안보리에 유엔 형사 재판에 해부하라는 그런 보고가 또 나올 건지 그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 문 선배님 하시고 저 뒤에
권 선배님 하시고. 예. 문정호입니다. 저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하는데 오 대사께서는 그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보십니까? 첫째. 두 번째. 중국에서 이번에 동의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제재안엔 동의를 했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뒤로는 또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그런 또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건 아닌가. 두 가지입니다. 저 뒤쪽에 그 권사장님. 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근무했던 권태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제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제재가 확실히 그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대화라는 방법과 그러니까 제재라는 방법이 같이 사용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그 아까 왕이 장관이 얘기한 평화협정 문제는 그 지금 상황, 그러니까 9.19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우리 나름의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대사님이 그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우리하고 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의미랄까 중요성이랄까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북한은 결국 남이 아니고 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는 다른 함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인권 문제인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전혀 이번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에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는 이제 작년 12월 28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비해서 발언을 안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엊그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그 희생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권의 원칙에 맞춰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유엔에서도 이것이 결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질문이. 질문을 받는 김에 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선배님 한 분 하시고요. 그 다음 저기서 손을 세 번이나 드셔가지고, 네, 다음. 예, 전 성격을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말이에요. 북한 붕괴론이 영어로 하면 on the rise. 전 그걸 그냥 콜랩시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엔 헌장상 만약에 가정을 해서 북한에서 인플로전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북한이 붕괴된다면은 유엔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는 건지, 유엔이 어떤 헌장 몇 조에 의거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미국하고 한국, 중국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나 이걸 갖는 것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다음 저기. 네, 괜찮아요. 예, 예. 드리세요. 대신 질문만 짧게 해주시면. 회원이 아니시라고 그러시는데 뭐 여기야 오픈. 예, 저는 영국 아이템 방송의 맨주소프트 파원인데요. 지금 그 미국 CSIS나 30 North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소형화가 이렇게 성공됐을 상황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한 분, 시간 관계상 어차피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저 옆에서 잠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이번 유엔 결의 안에 세계적인 그런 큰 소용돌이 속에 진행됐는데, 그 제가 CNN 이런 걸 열심히 보는데 우리 한국의 그 역할이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대단히 좀 미약해 보였습니다. 혹시 오 대사님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한 어떤 정책 비중 이런 걸 갖다 지금까지 너무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76년부터 그 1950년부터 75년까지 우리가 그 유엔 데이를 국경일로 정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76년 이후로 그 딱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 대사님이 이것을 다시 좀 외무부 주관이라든지 정부 주관으로 유엔 데이 그 행사를 좀 하도록 건의를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나 좀 여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이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국 그 북한의 그 탈퇴 문제, 제목 문제 이런 것은 비록 그 유엔 헌장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 조약을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두 개 다 위반이거든요. 비록 그 안보리가 거부권 행사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되어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오 대사님 좀 용기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대략 지금 10개가 넘어서요. 11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답변이 짧으실 것 같은데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핵탄두 소형화, 뭐 조금 아까도 나오셨는데요. 소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 나오자마자 500km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이번 제재도 말하자면 지킬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이제 유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떤 도발이 있었을 때에만 반응을 했는데, 이 500km 날아가는 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이 그동안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그런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엔에서 언론 성명이 나온다든지 여러 번 계속되면, 제가 기억하기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7, 8차례 발사를 해서 유엔에서 언론 성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언론 성명은 제재 결의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도 계속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사 제재 말씀하셨는데, 군사 제재는 사실상은 이제 유엔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모든 제재는 유엔 헌장 41조에 의한 비군사적 제재입니다. 그다음에 COI 보고서에 의한 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유엔 총회 또는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역시 또 안보리인데요. 북한이 국제형사 재판소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부될 수가 없고 안보리에서 강제로 회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역시 안보리에서 그런 상임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안보리가 다만 논의는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12월에도 했으니까 매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압박수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의원님 말씀하신 강력한 제재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냐 하는 말씀, 중국이 제재엔 동의했지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번 안보리 결의 협상 과정을 볼 때 제가 중국 대사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북한의 현재 그런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임이사국으로서 핵비약사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글로벌 전략뿐 아니고 지역의 안보적 균형을 위한 전략에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의 도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그런 주민 생활까지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북한의 붕괴 자체를 초래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균형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재가 가지고는 북한을 포기하게 할 수 없으면은 대화도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핵 위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이 더 들을 것이냐 채찍이 더 들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북한이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냐 아니냐가 불확실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고 당근의 효용성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모델이 바로 당근의 기초를 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실전 핵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면 당근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국가에게 핵을 포기하면 이런 걸 해줄 테니까 포기하세요 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없다면은 과연 그런 유인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는 많은 관측자들이 이제는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결의가 중요성을 갖습니다. 제재 결의와 함께 제재와 함께 대화도 필요한 게 아니냐, 어느 시점에 가면 유인책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그 병행 대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지 어떤 다른 형식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인데 우리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때 그 연설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무기를 가지려고 하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여차직하면 남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사실은 그럼 장거리 미사일도 필요 없죠. 장거리 미사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 말대로 미국이 자기네를 위협하니까 미국에 대한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냐? 북한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뭐 여기서 아무도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은 민족으로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이런 무기가 도대체 필요한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말씀도 하시죠. 근데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12월 28일 우리 한일 간의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고 그러한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반 총장이 이번에 위안부 길어건 할머니를 면담하시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12월 28일 합의가 유엔에서 말하는 이 유엔 차원에서 본 인권 원칙에 따른 위안부 문제 해결 이런 것에 기여하기 때문에 진전을 이루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일 양자적인 외교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 희생자들의 시각에서 본 존엄성의 회복, 명예와 존엄성의 회복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엔 같은 국제사회가 본다면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 인류에게 본다면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고 기억해야 되는 역사적 교훈으로서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12월 28일 합의는 한일 양자 간의 외교 현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 차원에서 봤을 때 인권 원칙에 기초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데도 진전을 이룬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반 총장이 환영 성명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대기자님이 말씀하신 북한 붕괴론, 유엔 헌장상 인플로전이 되면 이제 유엔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엔의 측면에서 북한에 만약 인플로전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전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리아 내전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의 내전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났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인플로전에 해당하는 사태가 된다면 저는 유엔에서 토의가 될 걸로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다루어지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 그건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인플로전 같은 사태가 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맹투파우님께서 말씀하신 핵탄두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다고 CSIS나 3.8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형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MTCR이라는 미사일 통제 체제라는 그 국제적인 협조 조직의 의장을 한 적이 있는데 MTCR에서 다루는 말하자면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미사일 기술은 300km 이상을 날아가거나 중량 500kg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왜 500kg이라고 했냐면 핵무기를 500kg보다 작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500kg 이상을 싣는 기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얼만큼 작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그 뉴스에도 나왔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TV에 나와서 그게 핵탄두다 하고 얘기했던
그런 게 진짜로 핵탄두라면 그건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제가 본 걸로는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서 저렇게까지 아직 소형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평가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유엔데이 뭐 하나. 예, 죄송합니다. 유엔데이는 저희가 유엔데이를 그 전에 기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없앴는데 그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엔데이를 기념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렇게 독특하게 유엔데이를 기념한 것이 맞는지 하는 데에 대한 고려가 있고요. 또 국가가 정한 그런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유엔의 날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엔 협회라든지 외교부라든지 행사들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유엔에 대한 뭐 비중을 낮게 두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 우리 한국의 역할이 좀 없었던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지금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제가 2014년에 그 북한 인권 토의를 할 때 연설을 한 거를 마지막으로 안보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거를 저희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번 채택 과정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 결의안 채택 과정이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 미국의 상대방에 있는 중국은 물론 말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가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박정찬 선배님께서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질문 못 드렸어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귀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클럽을 대표해서 제 대신 우리 봉두환 회장님이 간단히 코멘트 짧게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갖다 개발했거나 배치했거나 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에서 이제 아까 NPT 이 관련국은 빼고 전 옛날부터 남아공에 6개 방인가 칼라리 사막에서 지붕부터 만드는 제조법을 위해서 밑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만들었다가 그 국제적인 생션에 결국은 못 견디고 자신 반납하고 국제사회로 나왔습니다. 제가 남아공 주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주마 대통령은 자기는 분명히 북한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핵무기 만들었으면 그걸 갖다가 공개비에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쭉 말씀하신 가운데 이 남아공 케이스가 우리한테 어떤 relevance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남아공 케이스가 물론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도 부분적인 제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 중요했던 거는 백인 정권이 무너지고 그 흑인 정권,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건 백인 정권이 잘못한 거다 하고 인정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루마니아의 경우도 그랬고 전 정권에서 핵 무기까지는 아니라도 핵 그 개발과 관련된 시도가 일부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추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하고 포기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례도 좋은 교훈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봉 선배님. 하여간 이게 아주 우리 훌륭하신 유엔 대사 모시고서 이렇게 관한 초대석에서 그 유엔에서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해서 아주 참 값진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준 대사님 유엔에 오래 계셨고 전문가를 넘어서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을 모신 이강덕 관할국 총무께 전직 총무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선 좀 프레시한 것 같아요. 총무가 새로 워싱턴에서 오신 분이 총무하니까
제발 그 정치권 인사들 그 초청하는 거 그거나 좀 취소해 주세요. 골아프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뭐 간단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유엔에서 쓰셨던 표현대로 이제 그만하시죠.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질문들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가급적 솔직하게 저렇게 카메라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가 솔직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가급적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 원로계 중진 여러분들 또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반은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